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준 나라입니다. 러시아라는 국가의 고위 외교 관료가 남긴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를 외면하던 그 순간 한국만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요. 모두가 떠날 때 삼성은 마지막까지 불을 끄지 않았고 현대는 가장 늦게까지 러시아 경제의 숨통을 붙들고 있었다고요. 한국이 만들어낸 진짜 외교의 힘에 대한 이야기.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러시아 연방 상무부 차관보를 지내고 현재는 에너지경제연구소의 석좌연구원으로 활동하는 57세 안드레이 페도로프입니다. 수십 년간 러시아 정부에서 냉정하게 국익만을 위해 살아왔던 저에게 외교적 감정이란 사치였어요. 차가운 모스크바의 겨울처럼 굳어버린 마음으로 수치와 계약서만 바라보던 제게 유일하게 감정을 불러일으킨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지금도 가끔 잠에서 깰 때면 그날의 풍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라요. 1998년 겨울, 모스크바는 유난히 춥고 음침했죠.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는 그날, 정부 청사 복도를 걷던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루블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됐고 모스크바 곳곳에서는 절망에 빠진 시민들의 항의가 들렸어요. 그들의 얼굴에 비친 좌절감은 마치 러시아의 미래를 예견하는 듯 했습니다. 일본의 소니,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IBM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사무실을 비웠죠. 그들은 침몰하는 배를 탈출하듯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그날 오후 예고 없이 삼성 러시아 지사장이 제 사무실로 급히 찾아왔습니다. 흐트러진 넥타이와 붉어진 코끝이 그가 얼마나 서둘러 왔는지 말해주었죠. 하지만 그의 눈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했고 흔들림 없이 단호했어요. 페도로프 차관보님, 삼성은 러시아를 떠나지 않습니다. 잠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그 시점에서 우리 러시아는 기업들이 남을 이유가 없는 나라였거든요. 경제는 무너졌고 미래는 불투명했으며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삼성이 도대체 왜 남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협력사인 러시아 기업이 우리에게 6천만 달러를 빚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건물을 담보로 잡았지만 이곳을 빼앗아 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이들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냉철한 관료였던 제가 처음으로 진정한 감정이란 것을 느낀 순간이었어요. 세계적인 기업이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을 듣다니 러시아 관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그는 잠시 창밖에 눈 내리는 모스크바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답했습니다. 저희 회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의 오래된 친구다. 친구가 어려울 때 등을 돌리는 것은 삼성의 방식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삼성의 결정은 단지 비즈니스적 판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우정이었습니다. 국가 간 관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우정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모스크바 시내 삼성지사 근처를 지나다 일부러 차를 멈추고 그곳을 바라봤어요. 해가 진 후의 모스크바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도시였죠. 경제 위기로 많은 건물들이 전기를 아끼기 위해 불을 끄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삼성 사무실의 불빛만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놓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삼성은 실제로 그 후 몇 년 동안 건물을 차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러시아 협력사가 다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몇 년 후 협력사가 일어나자 건물 가격이 수십 배 올라 있었지만 삼성은 딱 빌려준 6천만 달러만 받고 그 건물을 돌려줬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크렘린궁 내부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었어요. 많은 고위 관리들이 반신반의하며 재확인을 요청했죠. 정말로 삼성이 추가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건 거의 믿기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그 일을 계기로 러시아의 많은 관리들은 한국 기업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보여준 그 행동은 러시아 정부 내에서 일종의 전설이 되었고 이후 한국 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어느 차가운 3월, 저는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모스크바 시내 대형 슈퍼마켓을 찾았어요. 평소와 달리 마트 입구부터 사람들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죠. 전쟁으로 인해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매장 내 진열대는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물건을 카트에 담았고 계산대는 길게 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러시아 국민 라면이라 불리던 한국산 도시락 라면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어요. 도시락 라면이 어디 있나요? 저는 급히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진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젊은 여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더 이상 수입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상황이.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제재로 인해 한국 제품들이 더 이상 러시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이죠. 다른 마트를 찾아다녔어요. 프레스냐 지역의 마트, 아르바트 거리의 식품점, 심지어 크라스노 프레스넨스키 지역의 작은 편의점까지 모두 돌아다녔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 친숙한 사각형 도시락 라면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매장 한쪽 구석에 어색하게 자리 잡은 중국산 라면들이 마치 승리한 듯 놓여 있었어요. 그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러시아의 한국 제품이 사라진다는 건 그저 물건이 사라지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였으니까요. 도시락 라면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절대 평범한 식품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먹어본 건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솔직히 처음엔 그 맛을 무척 이상하게 여겼죠.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러시아인들은 대부분 첫 경험 후 너무 맵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그 강렬한 매운맛에 중독되어 갔어요. 모스크바의 겨울이 특히 혹독했던 어느 해, 도시락 라면은 마치 마법처럼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영하 30도의 날씨에 뜨거운 도시락 라면 한 그릇은 마치 태양을 삼키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근무하던 정부 청사에서도 바쁜 점심시간이면 사무실 여기저기서 도시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고위 관리들조차 회의 시간에 도시락 라면을 테이크아웃해 먹는 광경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도시락은 러시아 정부 청사의 비공식 점심 메뉴가 되었고 더 나아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죠. 한국 초코파이는 또 어땠을까요? 초코파이는 러시아에서 거의 종교적 인기를 누렸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2005년 모스크바 시내의 한 마트에서 처음 초코파이 판매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던 모습이요. 처음 한 달 동안은 품절 대란이 일어나 매장마다 한 사람당 최대 5개라는 제한을 둘 정도였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초코파이에 열광하는 이유를 외국인들은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죠. 좋은 초콜릿으로 유명한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인들의 초코파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 초코파이는 특별했습니다. 달콤한 초콜릿과 부드러운 마시멜로우가 만난 그 작은 원형의 과자는 어쩌면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작은 열쇠였는지도 몰라요.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무척 부드러운 그 미묘한 대비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담고 있는 듯 했거든요.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따뜻한 차 한 잔과 초코파이를 먹으며 우리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건 마치 작은 의식 같았어요. 한국 제품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중국산이 차지한 건 정말 우울한 현실이었어요. 중국 제품들은 가격은 확실히 쌌지만 품질은 형편없었죠. 연구소의 직원들도 중국산 라면을 두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이건 라면이 아니라 그냥 밍밍한 국수일 뿐이야. 차라리 굽는 게 낫겠어. 무서울 정도로 솔직한 러시아식 평가였죠. 한국 제품들이 떠나간 빈자리를 바라보며 현실의 냉정함을 느낄 때마다 저는 오래전 경험을 떠올리곤 했어요. 바로 1990년대 초반, 소련이 해체된 직후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죠. 당시 러시아는 진정한 의미의 파산 상태였어요.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고 그 중에는 한국에서 빌린 채무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고르바초프 시절 러시아에 자금을 빌려주었고 우리 러시아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상황이 절망적이었을 때 러시아 정부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불곰 사업입니다. 현금이 없던 러시아는
한국에 최첨단 무기와 군사기술을 제공하여 빚을 대신 갚기로 한 거죠. 처음 이 제안이 나왔을 때 한국 측의 반응은 의외로 열광적이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자체 군사기술 개발에 목말라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상무부에서 불곰 사업의 기술 이전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군사기술이란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잖아요. 무기라는 건 결국 상대를 위협하거나 방어하는 수단이죠. 과연 한국이 우리의 구형 무기들을 진정으로 높이 평가할까 의심스러웠어요.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기에 더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회의가 열린 날 모스크바는 폭설이 내렸어요. 크렘린궁 인근의 회의실에서 우리는 한국 대표단을 기다리고 있었죠. 러시아 측은 솔직히 무기 제공 대신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다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고 모든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과의 첫 회담에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 대표단의 눈빛엔 놀라운 열정과 진지함이 있었어요. 그들의 질문은 날카롭고 명확했으며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지식도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키우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어요. 러시아의 T-80 전차, BMP-3 장갑차, 메티스,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당시 최첨단 무기들은 모두 한국군의 연구소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무기 거래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십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수석 대표는 회의 중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 말에 러시아 대표단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일반적으로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그저 제품만 원했지 기술까지 깊이 파고들지 않았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모스크바 외곽의 군사기지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만난 순간이었죠. 눈보라가 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술자들은 두꺼운 군용 점퍼를 입고 열정적으로 러시아 무기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러시아 기술자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러시아 기술자들은 당황했죠. 보통 무기를 받은 나라들은 사용법만 묻고 끝나는데 한국인들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은 설계도면, 작동원리 심지어 금속의 성분까지 세세히 물었어요. 그들은 러시아 무기의 강점뿐 아니라 약점까지 철저히 분석했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살짝 귀찮아할 정도였죠. 어느 날 밤늦게까지 기술회의가 이어졌어요. 영하 25도의 추위에 모두 지친 상태였어요. 러시아 기술 책임자가 농담처럼 던졌어요. 당신들, 도대체 이 구식 무기로 뭘 하려고 하는 거요? 그냥 가져다 쓰면 될 것을. 그러자 한국 기술자의 답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 무기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더 좋은 무기를 만들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민족이구나 생각했죠. 그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받은 기술을 그저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려는 그 집념과 열정. 러시아인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곰 사업 회의 후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지만 내면에는 불을 뿜는 용의 기운이 있다. 기술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마치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바라보는 눈빛 같았다. 불곰 사업 이후 한국은 실제로 엄청난 발전을 이뤘죠. 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와 같은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 이제는 오히려 러시아 기술을 뛰어넘은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르며 놀라워했어요. 자신들이 넘겨준 구형 무기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기술로 재탄생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러시아의 이런 도움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날 한국의 방산 기업 대표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그는 제 손을 양손으로 꼭 잡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죠. 페도로프 선생님, 그때 러시아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군사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당신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러시아는 세계 여러 나라와 무기 거래를 해왔지만 이런 진심 어린 감사를 직접 전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성을 깨달았습니다. 불곰 사업으로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맺은 저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양국 간의 경제 협력 업무를 맡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분야였죠.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자원 보유국이지만 제대로 된 제조업 기반이 약해 대부분의 생필품을 수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지만 자원이 부족한 나라죠. 어쩌면 이 두 나라가 가까워진 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러시아 에너지경제연구소 석좌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건 한국이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방식이었어요. 러시아가 한국과 에너지 계약을 맺을 때마다 협상 테이블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일반적으로 국제 에너지 계약은 교묘한 술수와 밀고 당기기, 때로는 기만까지 난무하기 마련입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서로 숨기고 속이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한국 협상단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달랐어요. 2010년 초 겨울 모스크바의 고급 호텔에서 중요한 가스 협상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한국의 천연가스 공급량을 늘리려 했던 그날 협상장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세계 가스 시장이 불안정하던 시기였고 러시아 협상단은 가격을 높이기 위해 온갖 전략을 펼쳤죠. 저도 에너지 전문가로서 참관인으로 참여했지만 내심 걱정이 컸어요. 만약 한국이 가격을 거부하면 몇 달간 준비해온 협상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러시아 측의 빠른 영어와 한국 측의 차분한 답변이 오가는 가운데 가격 제안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협상 대표가 갑자기 통역 없이 유창한 러시아어로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가격을 원합니다. 순간 협상장이 고요해졌어요. 다른 나라들이라면 가장 싼 가격을 외치며 밀고 당겼을 텐데 한국은 오히려 정당한 가격이란 표현을 썼으니까요. 러시아 가스프롬의 고위 임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 사람들이 진짜인가? 라는 의문이 담겨 있었죠. 결국 협상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끝났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정당한 가격에 러시아 협상단도 동의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인들은 협상을 참 독특하게 하는군. 속임수가 아닌 오히려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다니. 협상이 끝난 후 러시아 가스프롬의 부사장이 저에게 물었어요. 페도로프, 자네는 한국을 잘 알지? 그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모든 국제 협상을 하나? 아니면 우리한테만 이러는 건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인들은 진정성을 중요시합니다. 장기적 신뢰관계가 일회성 이득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정당한 가격을 말했다면 그건 정말로 양측 모두에게 좋은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그 후로도 러시아와 한국은 꾸준히 에너지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세계 3위의 천연가스 수입국이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거리상 한국에 매우 가깝고 품질 또한 세계적입니다. 한국은 정기적으로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입했고 그 덕에 양국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우리 연구소 분석가들도 늘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계약을 지키고 합의한 대로 행동한다. 그런 긴밀한 협력 관계였기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상황이 급변했을 때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여 러시아산 에너지를 더는 살 수 없게 되었고 대신 중동과 호주로부터 비싼 가격에 천연가스를 사야 했어요. 러시아의 수많은 가스전에서 한국행 천연가스 수송이 멈췄다는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연구소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한국과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페도로프 선생님, 이제 한국과의 협력은 영원히 끝인가요? 그 말에 저는 즉각적인 대답을 찾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 후 대답했습니다. 협력이 끝난 게 아니야. 잠시 멈췄을 뿐이지. 전쟁으로 러시아 경제가 급격히 흔들리자 러시아 정부는 빠르게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우리 앞에 손을 내민 나라가 있었죠. 바로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약해진 틈을 놓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는 연구소에서 중국 기업 대표들과의 미팅에 자주 참석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속엔 늘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크렘린궁 인근의 호화로운 회의실에서 열린 첫 번째 미팅부터 중국 측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유럽보다 훨씬 싼 가격을 제시하면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죠.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도 중국과의 협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산 제품들이 러시아 시장을 빠르게 점령해버렸어요. 한국 기업들이 남기고 간 빈자리를 중국이 대신 차지해버린 거였죠. 그러나 불과 몇 개월 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중국산 제품의 품질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기에만 해도 러시아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만족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제가 자주 가던 마트 직원이 하소연했어요. 페도로프 씨, 중국산 제품이 들어온 이후로 손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요. 전자제품은 한 달도 안 돼 고장나고 생활용품들은 품질이 너무 떨어져요. 심지어 식품조차 신뢰할 수가 없다고들 하죠. 그녀의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예전에 한국 제품이 가득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은 한국산이라고 하면 가격을 묻지도 않고 믿고 샀죠. 품질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 정부 내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어요. 많은 국가가 러시아를 규탄하고 등을 돌렸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건 한국과의 관계 악화였어요. 저는 당시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크렘린궁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했었죠.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최대한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이 제재에 참여하는 건 불가피한 국제 정세 때문이지 한국이 러시아를 적대시해서가 아니에요. 한국은 적으로 돌리지 맙시다. 회의장 테이블 주변에 앉은 모든 장관과 고위 관리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진심으로 두려워한 건 서방의 제재가 아니라 한국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었다는 걸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는 건 일시적일 겁니다. 외무부 차관이 조용히 덧붙였죠. 사실 한국은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하고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음식, K-팝, 드라마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대중 속에 완벽하게 자리 잡았죠. 시베리아의 작은 도시에서조차 한국 음식점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고 젊은이들은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러시아 국민들에게 적대적인 나라가 아닌 오히려 가장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나라였어요. 제가 예전에 방문했던 이르쿠츠크의 한 가정집이 기억나요. 시베리아 한가운데 위치한 도시인데도 거실 벽에는 서울의 야경 사진이 걸려 있었고 주방에는 한국 전자제품들이 가득했어요. 식탁 위에는 당연히 도시락 라면이 놓여 있었죠. 집주인이 자랑스럽게 말했던 게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저희는 언젠가 꼭 한국에 여행 가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요. 러시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외 여행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한국이에요.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죠. 며칠 전 연구소 후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페도로프 선생님, 러시아 정부가 최근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시도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 현실적인 진전이 없다는 걸 저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그러나 후배들에게 절망을 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희망적으로 말했죠.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한국과의 진정한 우정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정치는 변할 수 있어도 국민들 사이의 진심은 변하지 않으니까. 제 말을 들은 후배들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보며 저도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이런 마음이 모여 언젠가 다시 양국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모스크바 시내의 한 카페에서 오래전 함께 일했던 외무부 친구 세르게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10살 정도 어렸지만 정부 내에서 빠르게 승진한 유능한 관료였어요. 세르게이는 저를 보자마자 가볍게 웃으며 물었어요. 페도로프, 아직도 한국 생각해? 그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에 관심 없을 텐데 말이야. 우리에게 등 돌린 지 오래됐잖아. 순간 저는 화가 나서 세르게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나 있어? 난 그들과 오랫동안 일했어. 그들은 절대 먼저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선 거지. 세르게이는 제 격앙된 반응에 놀란 듯 했어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역시 자네는 아직도 그때 그대로군.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특별히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정말로 특별한 나라였기 때문이었죠. 다른 어떤 나라도 러시아에 한국이 보여준 진정성을 보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연구소에 앉아 한국과 러시아가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서류를 종종 다시 꺼내봐요. 삼성, 현대와 함께했던 협력 사업 보고서와 불곰 사업 자료를 보며 그 시절을 떠올리곤 하죠. 낡은 서류 사이에서 한국 측이 보내온 감사 편지도 발견했어요. 그 진심 어린 필체를 보면서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존중하며 깊은 신뢰를 쌓았거든요. 며칠 전 연구소 후배들과 함께 러시아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최신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결과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죠. 전쟁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선생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러시아 국민들이 아직 한국을 그렇게 좋아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 신기하지 않아. 한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을 준 유일한 나라였고 러시아 국민들은 절대 그 진심을 잊지 않아. 사람들의 마음은 정치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하거든. 그날 밤 퇴근 후 오랜만에 마트에 들렀어요. 습관적으로 도시락 라면이 있던 매대로 향했지만 그곳엔 여전히 중국산 라면들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매대 앞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죠. 그러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직원 타티아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페도로프 씨, 요즘엔 더 그립죠? 한국 라면 말이에요.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로등빛이 눈 내리는 모스크바의 밤거리를 비추는 것을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러시아는 언제쯤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다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현실은 분명히 냉정했어요.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국제 정세 역시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연구소 생활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와 한국이 다시 손을 잡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찾아볼 생각이에요. 이제 57살, 흰머리가 많아진 저는 모스크바 강변에 서서 멀리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그 수많은 불빛 속에서 저는 여전히 1998년 겨울, 경제위기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삼성의 불빛을 떠올려요. 그 불빛은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진심을 다하는 그 정신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선명하게 살아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두 나라가 함께 손잡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굳게 믿습니다. 어쩌면 그날이 생각보다 멀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러시아를 진심으로 대해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어떤 정치적 상황도 지울 수 없을 만큼 깊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중국이 아닌 한국을 존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수천 년 동안 문명을 전파하고 형제 국가로 도왔던 중국을 배신하듯 외면하고 전쟁의 상처를 남긴 한국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베트남의 어느 대학 강연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한 중국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자칭 중화 사상의 전도사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주변국들이 이를 존경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의 경험은 그의 신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몰아넣었을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웨이라고 합니다. 중국 국립사회과학원에서
동남아시아 정치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학자라는 말보다는 중화 사상의 전도사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중화 사상, 즉 천하질서의 가치를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중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고 주변국들은 우리의 영향을 받아 문명화된 존재라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어요. 얼마 전 저는 베트남의 반중 정서를 연구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이 반중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분명히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도 수천 명의 병력을 보내 베트남에서 피를 흘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베트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사실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의 지시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베트남에서 한국을 좋아한다는 게 서방 언론의 세뇌 때문이 아닙니까? 베트남은 서방이 조종하는 꼭두각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하자 상사와 동료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넘어갔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어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베트남이 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밝히는 것이 제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이곳의 풍경이 흥미로웠습니다. 활기찬 거리와 오토바이가 물결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시장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기분을 줬어요. 다음 날, 첫 인터뷰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는 베트남 국립대의 한 교수와 만났습니다. 그는 역사학을 전공한 학자였고 베트남의 반중 정서에 대한 논문도 다수 작성했더군요. 저는 가벼운 인사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중국은 과거 베트남의 독립을 지원하며 형제 국가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베트남에서는 반중 정서가 이렇게 강한 겁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형제가 무려 2번이나 우리를 침략한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중월 전쟁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이지만 저는 바로 반박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많은 민간인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까? 그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한국은 전쟁 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죠.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상생을 추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든 펜이 멈췄어요. 전쟁에 가담한 것 자체가 지울 수 없는 상처일 텐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전쟁 이후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했고 경제와 기술로 우리의 발전을 도왔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기분으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 대답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주었다고요? 그건 한국의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한 일 아닙니까? 왜 그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평가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은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의 일반 시민들이 한국과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한 젊은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말을 했어요. 중국은 우리가 힘들 때 무언가를 주는 척하면서 결국 빼앗아갔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언가를 주는 척하고 빼앗았다니요? 중국이 그렇게 나빴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건 아마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형제라면서 자기 형제의 땅을 침범한 적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중화 사상의 강력한 신봉자였고 중국은 항상 주변국을 문명으로 이끄는 지도자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중국을 그런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한국이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는 경제 관련 조사를 위해 삼성전자 하노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에 끼친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생각보다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넓게 펼쳐진 공장 단지는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안내를 맡은 베트남 현지 직원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이 공장에서만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어요. 베트남 경제에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들었어요. 결국 저 임금 때문에 이곳에 공장을 세운 거 아닌가. 하지만 공장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신식 설비와 체계적인 근로 환경, 심지어 직원들을 위한 복지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공장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삼성을 성공을 돕는 파트너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한 여성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저는 제 삶이 바뀌었다고 느껴요. 아이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부모님을 더 잘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제가 중국 기업들을 조사하면서 이런 반응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베트남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 이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경제학자 한 명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투자 방식 차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은 주로 자원을 빼가거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려고 하죠. 하지만 한국 기업은 기술 이전과 장기적 협력을 중시합니다. 흥미로웠지만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결국엔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베트남을 이용하려는 점에서 중국과 다르지 않지 않나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이익을 위해 투자하죠. 하지만 한국은 베트남이 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기술 전수를 통해 우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중국이 베트남에서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투자 뒤에 신뢰라는 단어는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이어서 그는 베트남 경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세우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교육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성만 해도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리나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죠. 반면 중국 기업들은 이익이 줄어들면 쉽게 철수하곤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약간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왜 이런 평을 듣는 거지? 이 질문은 저 자신에게 던진 것이었지만 대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조사 주제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역할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참전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이 베트남 독립전쟁을 도운 점이 과연 긍정적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인터뷰는 베트남 전쟁 당시 참전 용사의 아들과 진행됐습니다. 그는 전쟁의 상처를 이야기하며 조심스럽게 한국군에 대한 기억을 꺼냈습니다. 한국군도 베트남 전쟁에서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죠. 그 시절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상처를 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쟁 후에 한국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했고 우리를 돕기 위해 노력했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존중합니다. 저는 속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과 몇 마디로 과거를 덮을 수 있다는 건가? 그것만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나?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줬습니다. 기술, 투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요.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베트남의 역사학자를 만나 중국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는 중월 전쟁과 캄보디아 분쟁을 언급하며 중국의 이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우리를 지원했지만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했어요. 특히 1979년 중월 전쟁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중국이 형제가 아닌 적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저는 중월 전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말한 적이라는 단어가 유독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베트남 독립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도움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나요? 그는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중국의 지원은 단지 공산주의 진영 확장을 위한 전략일 뿐이었습니다.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결국 우리를 공격했어요. 그런 역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중국이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에게 한국과 중국의 차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지배하려 하지 않았어요. 반면 중국은 항상 우리를 통제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하루 동안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줬고 중국은 보여주지 못했다. 이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은 중국이 지금껏 주장해온 형제 국가라는 이미지와 완전히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조사의 다음 단계는 베트남에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이미지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작은 한국이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중화 문화의 깊이를 따라올 수 있겠는가? 그런 확신을 품고 베트남의 젊은 세대와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중국과 한국 중 어느 나라를 더 선호하냐고 질문했어요.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웃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이죠. K-팝과 K-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의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베트남도 한때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사실을 아시죠? 학생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중국 드라마를 보면 과장된 느낌이에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죠. 게다가 검열 때문에 재미도 떨어져요. 반면 한국 콘텐츠는 솔직하고 재미있죠. 우리 삶과도 공감이 돼요. 검열된 내용이라는 말에 저는 묘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중화 문화의 깊이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학생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다음 인터뷰는 뷰티 매장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과 진행됐습니다. 그녀는 한국 화장품과 패션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화장품은 품질이 좋고 디자인도 세련됐어요. 중국 제품은 따라가려 하지만 한국만큼의 감각은 없죠. 저는 이 말이 기분 나빴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더 큰 시장이고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런 중국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돈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은 자신들만의 스타일과 매력이 있어요. 중국은 그걸 흉내 내려고만 하니까 별로 끌리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화는 자본력이나 역사적 배경만으로 지배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학의 문화연구 교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류와 중국 문화를 비교하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은 자신들만의 색깔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들의 드라마와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반면 중국은 전통에 갇혀 있거나 때로는 남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흡수하려는 태도를 보여왔죠.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남의 문화를 흡수하려 했다니요? 베트남도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며 발전했잖아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받아들인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과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다릅니다. 베트남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강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죠. 요즘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점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조사 내용을 정리하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한국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접근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한다. 반면 중국은 전통의 위대함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주변 국가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 이 문장을 적으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K-팝과 드라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만의 독창성과 소통 능력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전통의 위대함에 갇혀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잘못된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쉽지 않아 보였어요. 중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지만 베트남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계속 저에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조사를 거의 마칠 무렵 저는 현지 대학에서 열린 학술 대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베트남 내 영향력이었죠. 저는 이 기회가 중국의 위상을 베트남 학계에 다시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과 오랜 형제관계를 맺어온 나라입니다. 과거 베트남의 독립전쟁을 지원하며 동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을 이끌었죠. 반면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며 역사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과연 베트남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일까요? 저는 중국이 베트남과의 역사적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강조하며 한국의 행보는 단지 상업적 이익 추구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처음엔 청중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얻어 더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서 경제적 활동을 벌이는 것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베트남을 진정으로 돕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반면 중국은 과거에도 지금도 베트남과 같은 형제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 순간 한 베트남 학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트남은 한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국과의 관계에는 거리를 두려고 할까요? 저는 약간 긴장했지만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서방 세력이 한국을 지원하며 만든 이미지 때문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다음 말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 지원을 신뢰하지만 중국의 경제적 개입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는 걸까요? 형제 국가라면 더 신뢰를 줘야 하지 않나요?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베트남의 독립과 발전을 도왔습니다. 중월 전쟁 같은 사건은 일시적인 갈등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반박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베트남 전쟁의 아픈 과거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을까요? 투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은 점점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학자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죠. 그런 나라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친 후 베트남 학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에도 과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패권을 강조하며 베트남을 하위 파트너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의 박수는 제 발표가 아니라 다른 학자들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신이 철저히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술 대회 이후 저는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힌 기분으로 호텔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한국은 베트남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중국은 형제 국가라고 자부하면서도 이토록 의심받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들었던 베트남 학자 몇 명에게 추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거절당할 줄 알았지만 뜻밖에도 그들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학자는 경제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은 형제 국가라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이익을 우선시했죠. 특히 남중국해 문제는 우리가 중국을 신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높게 평가합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그 상처를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협력과 사과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 했죠.
그의 말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학자는 문화 연구자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문화적 접근 방식을 비교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전통만 강조하며 자신들이 중심이라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죠.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는 오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중국은 때로 남의 문화를 가져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중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의 문화를 가져다 쓴다. 그의 말은 마치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중국이 남의 문화를 흡수한 건 그들의 수준 낮은 문화를 문명화시키려 한 선의에서 비롯된 거야. 저는 속으로 그렇게 외쳤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들이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정말로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을까? 아니면 단지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일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끝없는 공허감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역사를 연구하는 현지 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간단하면서도 직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위대한 문화와 기술을 제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과 대등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중국은 항상 우리가 그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의 말에 저는 단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와 대등하지 않다? 그건 당연하지 않은가?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베트남은 그 주변부였으니까.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 생각조차 스스로를 설득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에서 보이는 한국 브랜드. 광고판과 중국 제품 판매점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브랜드는 현대적이고 깔끔하게 자리 잡은 반면 중국 제품은 단지 저렴하다는 인식만 심어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앉아 조사의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학술 대회에서의 굴욕,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냉소적인 반응,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에서 더 이상 형제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결론은 깊은 절망감을 안겨줬습니다. 베트남 출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중심의 논리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알릴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잡으며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손은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모든 경험이 머릿속을 떠다니며 저를 방해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반응, 학술대회에서의 굴욕, 그리고 그들의 말이 남긴 의심과 분노가 끝없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보고서 초안에는 제가 베트남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베트남의 발전을 지원해왔지만 오늘날 베트남 사람들은 이를 강요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며 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접근해 신뢰를 얻었다. 이 문장을 적으면서도 저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보고서를 읽은 상부로부터 호출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대 반, 긴장 반으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던진 첫마디는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장 박사, 이 보고서가 정말 당신이 작성한 게 맞습니까? 상사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왜 중국이 베트남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까? 한국이 신뢰를 얻었다는 문장은 왜 들어가 있죠? 이런 보고서는 중국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의 현실을 반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상사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중국의 강점을 강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물을 제출하다니 실망입니다. 며칠 뒤 저는 좌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구소의 핵심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채 변두리 사무실에서 자료 정리를 맡게 된 것입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은 제가 어떤 상태로 전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비울 때마다 머릿속에서 베트남에서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중심이고 그 중심 아래 다른 나라들이 조화를 이루는 질서가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의 위상을 믿어 의심치 않던 제가 베트남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그 믿음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건 제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는 그 길을 되찾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이 말조차 제게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술집에서 나와 밤거리를 걷다 보니 상점들의 네온 사인이 거리 전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화려한 중국 브랜드 광고였지만 간간히 한국 브랜드도 보였습니다. 한 가게 앞에서는 젊은이들이 최신 화웨이 스마트폰을 구경하며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작은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몇몇 손님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묘하게 대조적이었습니다. 우리 브랜드는 이토록 화려하고 강력한데 왜 한국 브랜드는 작고 미미해 보여도 사람들이 특별하게 여기는 걸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베트남 출장 이후 제게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틀렸던 걸까?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 이 질문은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채 오늘도 저는 중화 사상이 담긴 책을 펴지만 그 문장들은 더 이상 제게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천하 질서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온 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시 연구를 이어가야겠지만 솔직히 두렵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